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예, 생리심리학 5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시냅스라는 큰 주제 처음 들어갔었죠. 이 시냅스가 이후에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나올 때 한번 또 말씀드리겠지만, 흥미롭고 상대적으로 많은 관심을 두고 연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과 관련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너는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 굉장히 거창하죠. 우리가 살면서도 뭐 부지불식간에 그런 질문도 하고 아주 심각하게 뭐 질문도 하고, 또 철학자들은 그걸 그죠 평생의 질문도 하고, 또 누가 그런 물어보면 야 그럼 뭐 골치 아픈 얘기 하지 마라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 하냐 하는데, 요즘 뭐 인문학 강의에서 여전히 많은 관심을 끌고 그죠 유행도 하고 있고 하지만, 한동안 인문학 강의 지금보다 더 많은 관심을 짧은 시간 내에 많이 보여주실 때, 그때 인문학 강의와 관련해서 그런 타이틀 제목을 보면은 나는 누구냐 뭐 이런 제목을 붙이죠. 그래서 그게 거기서 이제 여러 분야의 그런 전문가분들이 나와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 우리 흔히 그런 질문들은 뭐 철학적 질문이다 하는데, 우리 그러한 동일한 질문도 바로 심리학적으로도 해볼 수 있고, 바로 여러분이 심리학을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고 나를 이해하려고 하시다면은 또 그런 궁금증 때문에 오셨을 텐데, 공부하실 텐데, 바로 그것이 나는 누구냐, 인간은 누구냐 하는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딱 그걸 말로, 그죠? 뭐 이제 공식화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더라도 결국은 그 같은 질문을 하시는 건데, 그래서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할 때, 그걸 철학적 질문, 철학적으로 그걸 나름 얘기해 볼 수도 있고, 그죠? 심리학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생물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화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사회학적으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바로 심리학 안에도 여러 분야가 있죠. 근데 심리학 안에서도 바로 이 생리심리학, 즉 생리심리학 안에서도 더 범위를 좁혀서 뇌 입장에서, 달리면 뇌과학 입장에서 너는 누구냐라고 했을 때, 과거에는 너는 너의 뇌다 이렇게, 뭐 대문자 써볼까요? 뇌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왜 너는 너의 뇌다 이렇게 뇌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질문하신 분도 계실 텐데, 또 앞으로 뭐 이런 얘기를 할 기회가 있으면 또 왜 뇌라고 얘기하는지도 얘기해 보겠지만, 우리가 익히 다뤘던, 제가 소개했던 내용과 관련해서는 뭐요? 뇌 활동 곧 뭐 마음이다 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얘기 첫째 시간에 중요라는 단어를 쓰면서 얘기했죠. 그리고 우리 몸 중에서도 뇌가 또 중요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이 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관계를 바라보는 입장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결국 나를 이해함에 있어서, 또는 나는 누구냐 할 때 바로 내 마음이 나를 대변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바로 마음 곧 뇌활동과 어떤 식으로든, 이론론적 입장이든 이원론적 입장이든 어떤 식으로든 관계가 있기 때문에, 뇌과학자들은 그죠? 너는 누구냐 하면은 그죠? 너는 너희 뇌다. 뇌활동, 뇌 안에 어떠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지가 바로 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뇌에 대한 연구가 더 되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너는 너의 뇌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하더라도 좀 두리뭉실하고 거시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뇌를 들여다보니까 거기서 너다, 나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떤 더 미시적인 그 바닥이 되어지는, 토대가 되어지는 장본인이 뭐냐 보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시냅스라는 거야. 시냅스. 그래서 요즘은 너는 누구냐 하면은 너는 너의 시냅스다라고요. 이 의미 좀 전에 브레인 얘기하면서 그대로 적용하면 이 시냅스에, 즉 축삭종말과 가지 돌기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신호 전달 과정, 그리고 거기에 관여하는 그러한 작은 장치들, 즉 구조와 기능이 어떠한 상태냐, 어떤 식으로 지금 작동하고 있느냐, 그것이 다 모여서 지금 뇌의 현재 상태 활동이 될 텐데, 바로 그것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너다, 나다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지금은 범위를 좁혀서 너는 너의 뇌다라고 얘기하던 것을 너는 너의 시냅스다. 바로 시냅스 그 부위에 구조적 기능적으로 그 시냅스 거기에 바로 너희, 여기 때 얘기한 시냅스는 하나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때 시냅스가 몇 개나 있죠. 865 곱하기 1000에서 만을 곱했을 때 여기 뇌 안에 있는 시냅스라 했죠. 그 시냅스 각각 부위의 그 구조와 기능, 그것이 다 어우러져서 보여주는 그런 어떤 상태가 바로 나를 이루는 장본인이다. 이런 의미에서 너는 너의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의미에서 이 시냅스가 중요하다. 많이 연구되어진다. 달리 보면은 참 호기심이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 하면은 I am my 시냅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시냅스예요. 자, 오늘 뭐 시냅스 지난 시간부터 다루고 있는 시냅스가 관심을 많이 끌고 흥미로운 부분인데 이 시냅스의 중요성이 뭐다, 어떤 의미, significance, importance라기보다는 significance, 어떤 중요한 의의를 띠고 있는지 얘기를 하려고 너는 너의 시냅스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됐어. 자, 그 시냅스를 지난 시간에 2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 앞에 서너 장은 건너뛰었다 했죠. 여기 보면은 시간적 총화, 공간적 총화 나오는데 이것도 하도 자주 제가 얘기했으니까 이제 핑계처럼 돼버렸어요. 그죠? 이것도 다음에 이후에 다루는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할 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처음 생소한 걸 처음 시작하고 있는데 가장 핵심적이고 뒤에 내용과 연결해서 얘기할 될 부분부터 얘기를 하고 요거는 필요한 주제 있을 때 딱딱 얘기하는 게 적절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꺼번에 이거 다 하다가는 소화불량 과식이 될 것 같아서 건너뛰고, 그리고 그 다음 몇 페이지 넘기시면 바로 59쪽에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 이게 뭐요? 결국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신호 전달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게 다 화학적으로 일어나니까 화학적 사건이고, 제가 한 표현은 화학적 신호 전달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59쪽부터 살펴보는 중에 바로 60쪽에서 시작하는 시냅스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사건의 연쇄 단계를 지난 시간에 쭉 그림 2-11, 61쪽에 있는 이 그림 2-11에 있는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쭉 살펴봤었어요. 이 그림 2-11에 있는 이 순서에 대한 내용을 제가 지난 시간에 나름 소개해드렸고, 그 내용을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문장으로 텍스트로 써놓은 것이 60조, 61조, 62, 63, 64, 65, 66, 67, 68 까지 내용이에요. 까지 내용이에요. 페이지가 꽤 되죠. 이거 뭐 다 함께 읽어볼 수 없으니까 제가 이제 나름 정리해서 필요한 부분만 소개해드렸고, 또 생략했지만 또 연결해서 얘기하는 중에
그때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제가 또 가져와서 설명하고 그렇게 했었고 또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이제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60쪽부터 좀 전에 제가 68쪽이라 했나요? 저도 같이 보면서 68쪽까지 다 읽어보셨죠? 난 알아요. 여러분이 안 읽어보셨다는 것을. 그래서 죄송해요. 읽어보신 분 계실 텐데, 읽어보셨을 텐데 전 알아요. 여러분이 안 읽어보셨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린 건 농담이고 제가 알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지난 시간에 한 거 쭉 연결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축삭 종말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뭐 활동전이가 쭉, 활동전이 이렇게 스파이크 모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걸 임펄스, 신경 충동이라는데 활동전이가 쭉 전달되어요. 그러면은 이때 뭐 칼슘이 안으로 들어가요. 자, 2 플러스인데 이거 뭐 4처럼 보이는데 들어가요. 그러면 신경세포체, 뉴런의 세포체 또는 축삭종말에서 합성, 만들어진 신경전달 물질이 소낭 안에 딱 저장되어 있다가 칼슘이 들어가면은 이 소낭이 이동을 해가지고 이 막에 이렇게 들러붙는다 했어. 막에 들러붙으면 이 막이 녹아내리면서 안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분비가 된다고 했어. 그러면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에 그죠? 있는 수용체에 이것이 결합한다 했어. 결합하면은 이 수용체에 뭐 이온 통로가 생겨서 밖에 있는 나트륨 이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생기면 이 나트륨이 안으로 쑥 들어가서 안쪽이 안정전이 마이너스 70mV에 있다가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이 좌표 XY 좌표 아래쪽은 시간이고 이거는 지금 전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 70으로 있다 플러스 방향으로 이렇게 변화된다 했어. 그러다가 이 신경전달 물질이 뭐 분리되면은 뚝 떨어져 나가버리면은 결합된 게 분리돼 버리면은 이 이온 통로가 닫혀버렸어. 나트륨이 못 들어가고 더 이상 나트륨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거는 전이가 다시 원래 마이너스 70 전이 안정 전이 값으로 돌아온다 했어. 그래서 이때 이러한 전이 변화를 뭐 등급전이라 그랬어. 등급전이. 그래서 이 등급전이는 활동전이처럼 축삭에서 일어나는 활동전이처럼 플러스 30까지 그렇게 올라가고 그렇진 않아요. 자, 그 말씀드렸고, 자, 등급전이 그러면 여기에 이제 나트륨 지울게요. 여기에 뭐 결합했다 분리했던 신경전달 물질이 어떻게 된다 했죠? 바로 이제 오늘 여기 그래요. 수송체. 제가 영어 단어 찾아보니까 그죠? 수송체. 트랜스포터 ER이 들어가요. OR이 아니라 제가 제대로 썼죠. 그래서 트랜스포터 그게 트러 또는 수송 장비 뭐 이런 뜻이고 사람을 치자면 그죠? 뭐 이렇게 포터 그죠? 그리고 우리 그 항구나 공항에도 쓴다고 했죠. 에어포트, 포트 그 단어예요. 그래서 수송체가 바로 이게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했었어요. 하는 역할이 기능이 펌프와 같은 역할인데 이 신경전달 물질을 어떻게 재흡수를 해가지고 이 신경전달 물질을 다시 소낭에 저장해놨다가 활동전이가 도달하면은 칼슘이 들어가고 소낭이 이동해서 소낭이 이 막과 융합해서 녹아내리면 신경전달이 분비되고 이것이 결합해서 또 이온이 결합해서 또 그 다음 단계에서 등급전이가 생기고 또 이것이 분리되어지면은 이것이 또 재흡수되어지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일어난 요게 뭐죠? 그 다음 세포의 가지돌기 표면이죠. 그래서 신경세포에서 바로 이러한 일이 이 가지돌기 이 각각 부위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위에서 일어났다 하면은 여기에서 뭐 등급전이가 생겨서 이렇게 전달이 돼요. 여기서도 등급전이가 생겨서 전달돼요. 등급전이가 생겨서 전달돼요. 등급전이가 생겨서 전달돼요. 그래서 이것이 다 처리해 보니까 이것이 일정한 값보다 더 크더라. 즉 그 신호가 다 처리한 결과가 강하더라. 즉 달리하면은 그 신호가 중요하더라. 여기지면은 뭐 바로 이 축삭을 통해서 어떻게 나트륨이 들어가고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나트륨이 들어가고 칼륨이 나가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활동전이가 이렇게 생겨서 이 끝까지 가서
다시 금방 말씀드린 이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그래서 전기신호, 화학신호, 전기신호, 화학신호, 등급전이, 활동전이, 그 다음 주에 신경전달물질, 또 등급전이, 활동전이, 신경전달물질 이런 계속 반복한다 말씀드렸고, 만약에 여기에 마리집이 있다면, 마리집이 있다면은 활동전이가 마리집이 없는 랑비의 마디에서만 이렇게 생겨나고, 또 생겨나고, 또 랑비에드 마디에서만 이렇게 생겨나고 하니까 이것이 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보인다 해서 도약전도다 말씀드렸고, 도약전도는 그냥 마리집이 없는 경우보다 100배 더 빠르다. 그것이 신호 처리에 효율적이고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 한 개체가 생존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어요. 자, 여기까지 앞서 좀 말씀드린 거 좀 연결해서 말씀드렸고, 자, 이 마리집 얘기하다 보니까 그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있어서 또 하나 말씀드리겠어요. 지금 오늘 시냅스 해야 되는데 다시 마리집 얘기하게 돼서 여러분 헷갈리시겠지만, 자, 시냅스 지난 시간에 얘기한 거 어느 정도 딱 정리하고 오늘 새로운 얘기 할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지금 마리집과 관련해서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잊어버린 거, 깜빡한 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자, 마리집과 관련해서 지금 얘기할 내용 전에 하나 얘기할 게 있어. 신경계의, 우리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신경계 얘기했죠. 뇌는 신경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 중추신경계에 해당하신 뇌다 했는데,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을 가소성이라 그래요. 가소성. 이 소자는 조소 할 때 그 소자요. 이게 뭐, 그죠? 흙덩어리 같은 걸 주물러서, 그죠? 이렇게 붙여나가면서 만드는 게, 소조고, 조각은 덩어리가 있으면 이렇게 깎아나가는 게 조각인가요? 그걸 다 합쳐서 조소를 하나요? 조소에는 조각, 깎아나간 조각이 있고, 이렇게 쳐발라서, 이렇게 덧붙여서 만드는 소조가 있다. 그 소자예요. 즉, 만든다, 이런 뜻이죠. 만든다, 이런 뜻이죠. 즉, 가짜는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모양이 바뀔 수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데, 이게 영어로는 플라스틱 말 그대로 플라스틱에다가 명사를 만드는 전미어 IT화를 붙이면 이게 플라스티스트예요. 플라스틱, 주변에 플라스틱 많죠. 우리 뭐 일회용 물병이 다 플라스틱인데 그거 쫙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면 모양이 바뀌죠. 하면 열을 가하게 되면 그건 또 뭐 그죠? 또 다른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즉 모양이 바뀔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다는 뜻으로 플라스티시티, 형태 변화가 가능한 성질을 영어로 함자말로 가소성이라 하고, 그 의미인 즉슨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변할 수 있는 성질이에요. 이 가소성은 신경계에만 국한해서 쓰는 그런 단어는 아니에요. 플라스티시티가. 이게 뭐 공학에서도 쓰는 용어가 한데, 그죠? 우리 신경계에 적용하면은 뭐 신경계의 구조가, 뭐 뇌를 제자면 뇌의 구조와 그 뇌가 하는 활동, 기능이 변할 수 있어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서 정자 난자가 수정되어서 세포가 점점 분열하고 그 세포의 일부분이 신경계가 되는 그 순간부터 제가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순간까지 신경계는 계속 그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이 시간에도 변하고 있어요. 일례로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린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을, 그죠? 아까 신입소 관련해서 쭉 정리해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하고 기억한다면은, 저거 난 처음 듣는 소리인데 이렇게 여기지지 않는다면은
뭐요? 여러분은 시냅스에 대한 얘기를 듣기 전과 그리고 오늘 듣고 이해하시고 저게 무슨 말인지 지난 시간에 배워서 내가 기억이 난다라는 이 시점과 비교해 보면은 여러분의 신경계 그리고 뭐 구체적으로 뇌, 척수, 말초도 마찬가지지만 뇌의 경우에 그 구조와 기능이 이미 변해 있는 것이고 지난주와 이번 주 사이에 일주일이란 기간 동안만 이것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도 초 단위로도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은 변해요. 아, 뇌가 1초 단위로 막 커졌다 작아졌다 하냐? 그게 아니라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구체적인 단위, 즉 기능적, 군호적 최소 단위 뭐죠? 뉴런이죠. 바로 뉴런의 그 가지돌기, 세포체, 축삭, 정말 그 중에서도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시냅스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시냅스 거기 안에서 그죠? 수용체의 숫자라든지 수용체의 그런 구조라든지 전달 물질의 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얘기했던 것보다 더 미시적인 수준에서 끊임없이 구조와 기능이 변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매 순간 매 시간 변화하고 있는 이 환경, 여러분이 지금 생리심리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나고 수업을 하는 중에도 이것도 계속 변화하는 환경이죠. 그중에 여러분이 같이 따라서 변화하게 되면, 적응하게 되면은 배운 것들을 기억하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이해할 수 있고 이제까지 말씀드린 걸 이해한 걸 가지고 다음 내용을 또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변화 적응하는 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은 바로 신경계에 있는 신경계 그리고 미시적으로는 신경계를 구성하는 뉴런, 더 미시적으로는 가지돌기가 되었던 세포체가 되었던 축사, 더 미시적으로는 바로 시냅스에 있는 코르안, 그죠? 신경 전달 물질이니 수용체라니 수송체라니 이런 것들이 구조적으로 기능적으로 변해서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바로 그렇게 변할 수 있는 성질, 특성 그 자체를 가소성이라 그래요. 자, 가소성 얘기했습니다. 자, 아까 왜 얘기했냐면은 마리집과 관련해서 뭐 얘기할 게 있었다 했는데 마리집 한 지는 벌써 한참 됐는데 지금 시냅스 얘기해야 될 판인데 지금 마리집 얘기하는 것은 제가 그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잊어버린 게 있다고 해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냅스는 잠시 일단락 잠시 놔두고 아까 정리한 부분은 지난 시간까지 한 거니까 그거까지 하고 새로운 내용 하기 전에 자, 마리집과 관련해서 마리집이 뭐 가소성으로 인해서 가소성은 이제까지 말씀드렸죠.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신경계에 있기 때문에 신경계뿐만 아니라 우리 몸 구석구석에도 다 가소성에 해당하는 성질이 있지만 우리 지금 신경계 그중에서도 또 뇌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신경계에는 가소성이라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가소성이라는 성질 때문에 이 마리집이 뭐 경험에 의해서 경험이란 것은 즉 우리 주위에 있는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거죠. 환경과 만나는 거죠. 즉 환경과 만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환경상에 일어나는 사건과 만나는 거죠. 여러분 심리학 안에서 자극이란 말이 많이 들어보셨죠. 자극이 바로 환경 사건을 자극이라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 사건은 뭐가 있어요? 당장에 요즘 항상 초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바이러스 이것도 환경상의 사건 자극이고 그죠? 여러분은 저한테 자극이고 저는 여러분한테 자극이고 주변에서 일어나는 것이 생물이 됐던 무생물이 되었던 어떤 그죠 물건이 되었던 사람이 되었던 어떤 해가 뜨고 해가 지던 기온이 높아지고 낮아지던 요즘 꽃이 피고 꽃이 지던 이런 것들은 다 환경상에 일어나는 사건 자극이에요. 즉 달리하면 환경상의 변화죠. 그런 변화를 경험하는 변화를 우리가 맞닥뜨리는 것이 경험이에요.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이 끊임없이 변하는데 그 변할 수 있는 성질이 가소성이고 그 중에 구체적으로 아까는 시냅스에서 그런 변화도 일어난다 했지만 바로 마리집도 경험으로 인해서 그 마리집의 숫자와 두께가 변해요. 뭐?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마리집도 신경계에 해당하는 그죠. 뭐
마리지 부위 뭐가 만들어요?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 중 악요세포가 만드는 거죠. 뭐? 슈반세포와 성긴돌기세포. 성긴돌기세포는 뭐죠? 돌기가 몇 개 없다. 성기다. 드문드문하다. 제 이 머리처럼 이 드문드문하다. 이런 뜻으로 성긴돌기세포라 얘기하는데 바로 이 성긴돌기세포와 슈반세포도 신경계를 구성하는 세포인데 그것 또한 가소성, 즉 변할 수 있는 성질이 있는데 그 때문에 바로 우리 경험으로 인해서 마리집의 숫자와 두께도 변할 수 있다는 거. 구체적인 예, 오바마 시대 정부 시대라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게 아니고 그때 일어난 일이에요. 벌써 몇 년 됐죠? 지금 트럼프 정부가 몇 년 됐나요? 한 3년 됐나요? 뭐 세월이 워낙 잘 갔어. 제가 또 뭐 그쪽에는 영이 문이 아니고 꽝이라 어쨌든 몇 년이 됐든 간에 오바마 정부 때 어떤 여자분이 자원봉사를 했는데 뭘 했냐면은 그 슬럼가 그게 뭐 여러 가지 조건이 맞물려서 상황이 맞물려서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슬럼가 이제 흑인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제 슬럼가에 이 애들 그 10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 가기 전에 우리로 치자면 뭐 초중고에 해당하는 그런 애들이 학교 마치고 그냥 시간을 그냥 보내고 딱히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럼가에 뭐 또 여러 가지 조건들이 그렇게 상황들이 요인들이 맞물려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데 그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 범죄는 뭐 강도, 폭력, 살인, 또 마약, 총기 이런 범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이 아이들이 자꾸 그런데 영향을 받고 거기에 어찌 자꾸 연루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분이 슬럼가에 있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학교 방과 후에는 뭐 악기 연주를 같이 모여서 하는 그러한 활동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하나 둘 모여서 그 좀 이렇게 기부받고 했는 그런 바이올린 뭐 여러 가지 악기 이런 걸 가지고 모여서 하니까 애들이 이제 하나 모여들고 재미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것을 쭉 한동안 해왔었는데 그렇게 하는 중에 아이들이 뭐 소위 마음의 내용이 되겠죠. 자기가 심적으로 경험하는 내용 중에 뭐 행복감이라는 것을 경험한다는 것. 즉 예전보다 행복하다. 예전에는 행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행복하다. 아니면 예전보다는 지금이 더 행복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이건 마음의 내용이겠죠. 그리고 행동상으로는 학교 생활에 적응을 예전보다 더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숫자상으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관찰할 수 있는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걸 보니까 성적이 향상되더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음악 활동이라는 그죠? 경험 때문에 어떤 결과가 심리적으로는 행복하다. 그리고 행동적으로는 학교 적응을 더 잘한다. 그리고 그로 인한 관측할 수 있는 숫자, 지표상으로는 성적이 향상되더라는 이런 것들을 발견한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분명 뇌에 그죠?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 테고 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음악 이거 바이올린 치든지 뭐 기타를 치든지 드럼을 치든지 나발을 불려면은 이거 다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해야지만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음악을 배우고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뇌는 신경계는 가소성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러한 과정 속에 관여해서 구조와 기능이 변했을 거다 해서 그 아이들이 뇌를 관찰해 보니까 바로 뇌의 특정 부위 구체적으로 우리 그 용어는 이후에 얘기를 하긴 하고 이 정수리 부위에 있는 이 뇌 부위와 이마 부위에 있는 이 뇌 부위를 연결하는
신경세포의 축삭에 마리집이 더 많아지거나 있는 마리집이 더 두터워졌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두터워지면은 도약전도가 더 효율적으로 일어나거든요. 그리고 숫자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그죠? 껑충껑충껑충 뛰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도약전도가 훨씬 더 자주 달려야면은 활동 전이가 축삭 끝까지, 축삭 종말까지 전달되는데 더 시간이 짧게 걸리겠죠. 그래서 이 숫자와 두께, 마리집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자, 물리적 변화요. 물질 변화. 마리집이라는 세포도 하나의 물질 덩어리예요. 그 슈반세포, 성긴돌기세포로 만들어지는 이 물질 덩어리 마리집이 숫자와 두께가 변하는 그러한 물질상의 변화가 그것이 활동 전이의 전달을 효율적으로 만드는 물리적 현상을 낳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뭐 심리적으로는 행복감, 행동적으로는 학교 적응, 그리고 그 결과물로 또는 그와 관련해서 수반된 성적 향상에 한 이런 결과를 낳는 거예요. 뭐? 음악 활동이라는 경험으로 인해 신경계가 변할 수 있는 가소성이 중에 마리집상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이러한 행동상의 또는 심적 경험상의 이러한 것과 상관되어지다라는 거야. 뭐? 뇌의 활동이 뇌라는 물질 덩어리,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마리집이라는 물질 덩어리 그것의 물질 현상이, 물리적 작용이 행동과 소위 마음이라는 것의 한 내용이 될 수 있는 이것하고 밀접한 상관이 있더라. 이걸 뭐 뇌활동 곧 마음이다 라고 보는 동일론 입장에서도 뭐 얘기한다면은 바로 마리집의 숫자와 두께 변화를 통해서 일어나는 뇌활동 상태가 곧 이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테고 또 뭐 이원론 입장에서는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행동이나 심리 상의 변화가 바로 이런 뇌의 물질적인 물리적인 변화 활동 상태와 관계 있더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앞선 시간에 아주 거창하다면 거창할 수 있는 그런 철학적 질문 심신 문제 얘기하면서 이론론이니 이원론이 이런 거 뭔 소리인지 처음 들어볼 수도 있는 이런 얘기를 했었고 구체적으로 그걸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겠다. 그에 대한 어떤 답을 추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이러한 소위 과학적인 에비던스 증거를 살펴보겠다 하는 중에 앞선 시간에 활동 전이를 얘기하면서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에 많이 있는 나트륨 이온이 축삭을 통해서 못 들어가게 하는 국소 마취제가 바로 우리가 심적으로 경험하는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해주는 바로 그러한 근본 작용이 되어진다 얘기했었죠. 이거 그때도 얘기했지만 물질 현상이 우리가 아프다라는 그러한 심적 현상하고 관계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리집 그때도 마리집이야. 마리집과 관련해서 마리집이 망가지는 경우가 있다. 즉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마리집을 딱딱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그것을 손상시키는 것이다. 그 어떤 경우에 그러냐.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해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자가 면역 질환은 만성 스트레스의 경우에 자가 면역 질환이 일어날 수도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마리집이 망가지게 되면은 마리집이 있던 축삭에서 마리집이 망가지면은 활동 전이는 아예 생겨날 수 없다. 그러면 그 축삭은 기능을 못하니까 퇴행이 일어나고 축삭이 퇴행이 일어나면 결국 세포째까지 망가진다. 그래서 그 세포가 만약에 감각과 관련된다면은 그 특정 감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고 운동과 관련된다면 그 운동에는 장애가 생긴다. 즉 우리의 뭐예요?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이 뭐? 바로 마리집의 유무
손상과 관련된다. 또 이거 물질과 소위 정신 간의 심신 문제에 대한 또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삶에 우리 주변에 겪고 있는 그죠? 여러분 국소마 치질은 우리 흔히 경험해봤죠. 저도 치과에서 경험해봤고 하지만 그리고 뭐 다발성 경화증은 제가 그때 네이버에 검색해서 한번 간단한 동영상 살펴보라 했었죠. 주변에 겪고 있는 이런 실제적인 경우와 연결해서 살펴본 것이고 또 이거 지금 가소성과 관련해서 마리집의 숫자 두께가 바로 그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줬는지 실제 공식적으로 보고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소개하면서 또 심신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본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표창도 받고 해서 이러한 바람직한 일 때문에 그렇게 표창도 받고 했어요. 자, 오늘 시냅스 이제 아까 정리한 내용 이후에 해드릴 텐데 시냅스 오늘 이후에 얘기한 얘기가 또 우리 생활에 또는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주변에서 아니면 간접적으로 매스컴이나 이걸 통해서 흔히 접하고 들어본 이런 예에 적용되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고 앞서 제가 쭉 시냅스 전달 과정 소개한 다시 복습한 그 내용을 딱 바탕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금방 시냅스가 왜 중요한지 너는 너의 시냅스다 나는 나의 시냅스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가 경험하고 또는 내가 간접적으로 봐왔던 들어왔던 그런 경우에 적용해서 얘기해 볼 거예요. 항상 첫 번째 심신 문제에 대한 그런 거창한 질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활동 전이니 그죠 마리집이니 시냅스니 심리학하러 왔는데 이거 왜 해? 내가 의사야? 과학자야, 생물학자야, 나는 심리학 하고 싶어 하는데 바로 이 부분이 심리학 하는데 왜 필요하며 왜 중요하며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지금 구체적인 예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자,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흥분해서 지금 진도 나가야 되는데 딴소리 자꾸 하는데 만약에 이런 내용 모르고 내가 심리학을 해서 나를 이해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현장에 가서 남을 도와주겠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흥분해서 좀 과장해서 편견을 가지고 제 입장 얘기하면 긍털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반쪽 심리학. 아니요. 가짜 심리학이에요. 이런 것들이 토대가 되어서 여러분이 현장에 나가던 자신을 이해할 때 나는 지금 활동 전이가 일어나는가? 마리집이 두꺼워졌느냐? 이렇게까지는 적용을 할 일도 없고 할 필요도 없지만 현장에서 상담 장면에서 이러한 내용이 토대가 되어지고 앞으로 배우는 내용들이 차곡차곡 모여서 그 든든한 바탕 위에서 상담 심리학 한번 그때 상담 심리학은 이 심리학 중에서 종합예술이다 꽃이다 이런 얘기를 한번 했죠. 그런 응용 장면에서 다룰 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과 상대방을 보는 눈 그 상담에서 행해지는 그런 내용하고 아이고 나는 이거 골치 아프고 심리학 하는데 나트륨 이온이 필요해 해서 바로 매뉴얼처럼 그죠? 뭔가 테크닉처럼 그렇게 배워서 상담하고 하는 사람은 전문가가 보기에는 천냥지차예요. 달리 얘기하면 하나는 가짜예요. 본인은 가짜인지 결코 몰라요. 왜? 모르는 거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자기는 진짜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아는 사람이나 그 과정을 통해서 현장에서 타인이나 자신에 적용하는 사람이 볼 때는 가짜예요. 사실 그런 가짜한테 당신은 가짜다 라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테니까 이러한 부분을 하나하나 얘기해줘도 가짜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얘기해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흥분해서 쓸데없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 왜 배우나 싶지만 왜 배우는 건 결코 아니에요. 저보다 그죠? 훨씬 훌륭한 분들이 이러한 과목을 만들고 이런 내용을 소개할 때는 이것이 다 관계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기 나온 김에 또 잡소리 더 하면 이러한 생물뿐만 아니라 생물을 한다면은 진화론을 몰라서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진화론은 편견을 저도 가졌고 또는 가지기 쉽고 일반인들이 가지고 있는데 진화론은 신이 있고 없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화론이 신의 유무를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진화론자가 아니라 과학자가 아니라 그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이 갖고 있는 편견을 가지고 진화론은 신을 부정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화론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해요. 왜? 과학이라는 것은 그죠? 어떻게 한다 했죠? 앞선 시간에 거의 첫 시간에 얘기했을 거예요. 과학이라는 것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과학이기 때문에 신이라든지 영혼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관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접근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 없다를 얘기를 하지 않고 아예 우리는 이것이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범위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을 얘기를 하면은 뭐 신이 어쩌다 저쩌다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반대편에서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자, 얘기하다 또 더 엉뚱한 데를 갔는데, 자, 심리학을 하는 데는, 그죠? 이러한 생리심리학, 그리고 또 생물학, 그리고 생물을 하려면 진화론, 자연선택 몰랐으면 죽도 맞다는데요. 그런 거, 그리고 또 뭐 철학, 사회학, 물리학, 뭐 컴퓨터, 또는 요즘 인공지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뭐 여러분이 나는 인공지능 할 거 아닌데 나는 이거 뇌 연구할 거 아닌데 뇌 연구할 사람 제가 만나본 중에 뇌 연구할 사람은 극히 드물어요. 뭐 여러분이 결국은 뭐요? 나를 이해하고 실제 상담하는 장면에서 일하실 분들이고 그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게 토대가 된다는 거예요. 빛가번쩍한 건물을 세우고 싶어요. 당장의 껍데기만 보면은 1층부터 바바바박 세우고 싶죠. 하지만 보이지 않게 높이 건물을 세우고 싶으면 세우시고 싶은 만큼 깊이 파요. 빌딩 세울 때 보세요. 앞에 밑에 지방 공사를 거의 뭐 반 이상 하죠. 그렇게 해서 딱 해놓으면 나중에 이 껍데기랑 안에 삐까번쩍하게 만드는 것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짧아요. 그렇게 비유할 수 있어요. 이런 과목들이.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생물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그죠? 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사회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하지만 우리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을 기회 있는 대로 알아두시면은 정말 튼튼한 반석 위에 높은 빌딩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세울 수 있는 그러한 심리학이 되지. 이건 뭐 어디 당장에 돈 나오는데 밥 나오는 거 할 수 있는 거 배워서 하는 거는 순 가짜예요. 의사로 치자면 야매 의사나 마찬가지죠. 야매 의사 사람 잡죠. 그거 마찬가지예요. 뭐 온라인으로 찍어놓으면 이제 영원히 남을 수 있을 텐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자세를 갖고 공부를 하느냐 그것도 바로 본인을 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뭐랄까요? 창이에요. 내가 정말 이걸 현장에서 당장에 적용 안 되고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차곡차곡 쌓아서 결국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떠나서 나 자신을 이해하는데 정말 반석 위에 집을 짓겠다라는 태도로 공부를 내가 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이 생기느냐 아니다. 나는 당장에 돈 나오는데 떡 주는데 밥 먹을 수 있는 거 배워서 나는 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은 그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그리고 안 계시기를 기대하고 안 계시리라 제가 생각하지만 만약에 당장에 써먹을 수 있는 거 배우겠다고 생각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그분은 자기 스스로가 뭐요? 나는 도둑놈이다 라는 것을 자백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갔죠. 자, 죄송합니다. 자, 다시 돌아가서 자, 시냅스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68쪽까지 해당하는 내용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래서 70쪽 갑니다. 자, 70쪽 보시면은 그림 2.18에 이제 시냅스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제가 이게 이제 흥분해가지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이제 자격도 없는 소리를 하는 바람에 좀 또 건너뛰었는데 자 61쪽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거 뭐 갔다 왔다가 이제 다시 처음부터 돌아오나 싶은데 처음부터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신경전달 물질의 합성 얘기하면서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 처음 봤었고 그 이외에 신경전달 물질의 종류가 많아요.
많게는 100가지 이상이 될 거라 생각하고 앞으로 연구하면 그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생각하는데 흔히 이런 교재나 또 전문 서적에서는 한 10가지 내외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는 뭐 10가지인지 20가지인지 안 세어봤지만 하여튼 두 자릿수 단위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웬만한 책에서는 그죠? 그리고 처음 여러분이나 저처럼 이렇게 접하는 이러한 책이나 교재나 이런 경우에는 주로 뭐 10개 내외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다. 가장 많이 언급되어진다는 얘기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많이 연구를 했고 많은 호기심을 갖고 있다. 즉 그 얘기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라고 현재까지 그렇게 여겨지는 것들은 한 4-5가지예요. 그래서 그 4-5가지 해당하는 신경전달 물질이 뭔지 이제 지금 살펴볼 거예요. 지금 소개하는 건 4-5가지가 넘어요. 요 표가. 어디냐면은 61쪽에 표 2-1에 보시면 신경전달 물질에서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왼편에 보시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연결되어서 결국은 단백질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조금 변형된 형태, 이 아미노산이 또 다른 형태로 변형된 형태, 그리고 이 아미노산이 이렇게 쭉 사슬을 이루면은 펩타이드가 돼요. 펩타이드. 이 펩타이드가 더 복잡해지면 단백질이 되거든요. 그래서 61쪽의 표 2-1의 신경전달 물질 중에 왼쪽에 이렇게 위에서부터 쭉 선하는 것은 바로 신경전달 물질을 만드는 원료, 아미노산, 그보다 조금 변형되면, 또 좀 변형되면, 더 복잡해지면 어떤 신경전달 물질이 되는지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미노산, 가장 단순한 형태가 그냥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아미노산. 그게 이루어진 구체적인 신경전달 물질이 글루탐산 그리고 가바라는 게 있어요. 가바. 그리고 글라이신이 있고 아스파탐이 있는데 글라이신, 아스파탐은 또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글루탐산하고 가바가 뭐 아주 많이 이끌어지는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 중에 해당하는 거예요. 이 가바는 그죠? 이 이름이 길어요. 긴데 앞에 자만 이렇게 딴 거예요. 그래서 가바라 부르고 이것이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아미노산이 조금 변형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나오는 변형된 아미노산이라고 말이 되어 있죠. 예. 변형된 아미노산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아세틸콜린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위에 있는 그림 보면서 신경전달 물질 합성 단계 1번에 보면 아세틸콜린이라는 이름이 처음 소개됐죠. 그래서 오늘 신경전달 물질은 이제 이름이라도 하나씩 구경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세틸콜린 그리고 좀 전에 판사했다 지웠던 글루탐산 가바. 글루탐산 가바가 가장 단순한 형태, 즉 달리 얘기하면 분자가 가장 작은 형태, 구조가 단순한 형태를 볼 수 있죠. 그거보다 조금 변형되면 바로 아세틸콜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가 아니라 그리고 또 이 아미노산이 또 변형된 형태를 이때는 이름을 모노아민이라 불러요. 모노아민. 교재에 있으니까 제가 글자를 좀 날려 쓰겠습니다. 모노아민. 모노아민은 크게 그죠? 인돌아민, 카테콜라민이 있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 분도 계실 거예요. 인돌아민이라고 이름 부르는 그것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예가 세로토닌이에요. 세로토닌은 5-HT 이렇게 줄여서 쓰기도 해요. 그리고 모노아민에 해당하는 또 다른 하위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카테고리가 있는데 카테콜라민이 아니라 카테고리가 있는데 범주가 있는데 그게는 도파민 그리고 노르에피네프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세 가지는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요거는 요 카테고리에 해당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카테고리 이름은 교재에 나오지만 소개를 안 한 거예요. 왜? 자꾸 이제 새로운 얘기 뭐 자꾸 버티면 지금 과부하돼서 소화불량 될까 봐 요 카테고리를 꼭 얘기해야 될 시점이 되면은 보태기를 하고 지금은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이고 다음 내용 하는데 필요한 것들만 얘기를 하고 하나하나 보태가는 식으로 해왔고 한다고 그러고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뭐 가장 단순한 형태 아미노산 그때는 글루탐산 가바가 있고 그다음에 그것이 조금 변형된 것이 아세틸콜린 그것이 좀 더 변형되면은 이름을 이제 모노아민이라고 부르는 거 이 전체를 범주화해서 카테고리 자꾸 카테고리 나오는데 이 전체를 범주화해서 부를 때 모노아민이라 하고 그 모노아민에는 두 가지 하위 범주가 있는데 그 이름은 지금 생략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한 범주에 해당하는 것이 세로토닌 세로토닌은 5-하고 HT 세로토닌은 5-HT 이렇게도 써요. 우리 교재 보시면 이렇게 써놓은 걸 보실 수 있고요. 5-HT 이렇게 쓰기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위 카테고리는 도파민, 노에프리핀, 에피프린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네 가지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여러분 아세틸콜린은 들어보신 분이 상대적으로 드물 수 있어도 이 네 가지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이 모노아민이 아미노산이 좀 더 복잡해지면 즉 사슬이 연결되어서 말 그대로 사슬 이렇게 연결되어서 복잡해지면 이것을 펩타이드라 그래요. 펩타이드인데 이것이 뭐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물질로 쓰이니까 앞에다가 신경을 붙여서 신경 펩타이드라 부르는데 거기 보면 뭐 엔돌핀, 물질 피, 신경 펩타이드라는 얘기 나와요. 요건 적지 않고 그냥 신경 펩타이드 그 정도로 하고 밑에 퓨린 기체나는데 이거 생략하겠어요.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 중에 아까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들이 4-5가지라 했는데 뭐 글루탐산 그리고 가바 그리고 아세틸콜린 그리고 뭐 세로토닌 그리고 도파민 그리고 노르 에피네프린 동영상 보시면 저 뭐라고 쓰나 저 자식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이미 앞에 다 판서했으니까 막 날려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루탐산 가바 GABA 가바 아세틸콜린 세로토닌,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에프네프린.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 하나, 둘, 셋, 네 가지는 한꺼번에 묶어서 모노아민 이렇게 부른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신경전달 물질이에요. 가장 많이 언급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아까 4개라 5개라더니 왜 7개요? 조금 이따 이제 또 말씀드릴 텐데 요 동네가 여기 또 하나로 정리되면은 크게는 하나, 둘, 셋, 넷, 5개. 4개가 아니라 5개네요. 한 5개로 묶을 수 있어요. 자, 이 중에 세로토닌 여러분 소위 행복물질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세로토닌 있고 아세틸콜린 있고 글루탐산 가바 있는데 이 중에 지금 도파민이 있었고 노르 요때는 제가 이제 좀 깨끗하게 쓸게요. 노르 에피네프린 그리고 노르 에피네프린 프린이 아니라 프린. 예, 노르 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에다가 뭔가 좀 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앞에 이제 노르가 붙은 격이다. 이렇게 되는 거. 이건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드레날린 있죠. 아드레날린. 바로 아드레날린이 에피네프린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아드레날린이 조금 화학적 변화가 있으면은 이게 노르아드레날린이에요. 이 바로 노르아드레날린이 바로 노르에피네프린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아드레날린하고 에피네프린이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아드레날린이 에드가 뭐뭐 위에 뭐뭇을 향하여 이런 뜻이고 리날이 바로 신장 콩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장 콩팥에 이렇게 붙어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을 아드레날린이 하는데 그 이름을 딴 거예요. 그럼 에피네프린은 에피도 뭐뭐 위에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프린 할 때 네프가 이게 바로 신장, 콩팥이란 뜻이에요. 이게 아마 라틴어고 이게 아마 히랍을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신장 위에 신장에 접하여 이런 뜻으로 바로 부신 그리고 린 할 때 뜻이 거기서 분비되는 이런 물질. 결국 이거 둘 다 뭐요? 콩팥 옆에 있는 부신에서 분비되는 물질이란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아드레날린이란 말은 제약회사에서 자기 약품 이름으로 써버린 고유명사, 즉 제품명이기 때문에 이건 저작권이 있어서 이 이름에 대한 권리가 있어서 이런 교재 같은 데서는 잘 안 쓰고 안 쓰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에피네프린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글루탐산, 가바, 아시콜린 요원 생성하더라도 그죠? 세로토닌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고 도파민도 많이 들어보셨고 그리고 에피네프린, 노에피네프린은 바로 우리가 흔히 들었던 바로 아드레날린을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신경전달 물질 대표적으로 소개되는 4-5가지 그죠?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신경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62쪽에 오시면 그림 2.13. 이거 오늘 중요한 내용 해야 되는데 시간 벌써 1시간 다 지나가는데 아까 흥분해가지고 제가 이제 쓸데없는 소리를 하느라고 이 시간을 까먹었는데 자 62쪽에 그림 2-13 오시면 거기 보면은 아세틸콜린 그리고 에피네프린, 도파민, 노에피네프린 금방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세로토닌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62쪽의 아래편에 플로우 차트로 그림 2.13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플로우 차트 가장 왼쪽에 보시면 여기 플로우 차트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놨는데 이 화살표는 각각의 단계에서 여기 플러스네요. 화학적인 그런 작용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아세틸 조효소 A 콜린이 결합해서 아세틸콜린이 된다 그래요. 뭐 아세틸 조효소 A가 뭔지 전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요? 음식으로부터 공급된다. 결국은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고 그죠? 뭐 신경 세포도 그렇고 이 세포들이 사용하는 물질도 그렇고 다 우리 결국은 음식으로부터 달리하면 결국 우리가 처한 이 환경으로부터 뭐요? 지구로부터 주어지는 거죠. 이 지구는 어떻게 존재하죠? 결국 태양으로부터 떨어져 나와서 태양으로부터 주어지는 에너지를 가지고 이 지구가 내에 있는 이 생물들이 존재하는 건데 결국 또 딴소리 하는데 그죠? 우리 몸뚱아리도 그렇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것도 그렇고 입에 들어간 것도 그렇고 우리 살고 있는 집도 그렇고 다 뭐예요? 지구로부터 주어진 거죠. 우리 지구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오랫동안 잘 사용하고 지구 자체가 자생하고 재생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그만큼 재활용을 잘 해야 돼요. 앞서 제가 그죠? 재흡수해 가지고 그 신경전달 물질을 신경세포가 다시 재활용한다 그랬죠. 그 재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또 뭐 얘기하다 딴소리 하죠. 자, 다시 가서 자, 콜린 그죠? 음식으로부터 공급된다. 자, 이 단계 뭐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두 번째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신경전달 물질 어떻게 만드는지. 두 번째 보면은 또 플로우 차트 여기는 한 4-5개 되니까 제가 이제 그리지 않고 그림으로 얘기를 하면은 페니랄란이 뭐 음식으로도 공급돼요. 티로신 이것도 음식으로 공급돼요. 페니랄란인, 티로신 이거 다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뭐 화살표, 빨간 화살표 있죠. 이 화살표가 화학적 변화가 일어난다는 뜻인데 그렇게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면 도파가 되었다가 도파민이 돼요. 자, 도파민. 그런데 신경세포가 도파민까지 만들어서 분비하는 경우도 있고 신경전달 물질을 어떤 신경세포는 또 다른 신경세포는 거기 안에 또 다른 효소가 있어서 이 도파민을 노르에프네프린까지 만들어서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하는 세포도 있고 또 어떤 세포는 또 다음 단계의 화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효소를 갖고 있어서 에피네프린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신경전달 물질로 분비하는 신경세포도 있어요.
아까 앞서 그죠? 모노아민 안에는 세로토닌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도파민, 에피프린, 노에피프린이 있는데 도파민, 노에피프린, 에피프린은 한 묶음으로 하위 범주로 묶을 수 있다 했죠. 바로 지금 이 그림 2-13에 나와 있는 중간에 있는 이 플로 차트에 보면은 도파민이 한번 변하면 노에피프린, 노에피린이 한번 변하면 에피프린 되기 때문에 이게 결국은 다 뭐요? 한 집안 식구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세포는 여기까지 만들고 분비하고 어떤 세포는 여기까지 만들고 분비하고 어떤 세포는 여기까지 만들고 분비해요. 뭐 이게 다 각각 신경전달 물질인데 여기까지 만들고 분비하고 여기까지 만들고 분비하고 하는 세포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플로 차트는 뭐요? 세로토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로토닌은 뭐요? 또 트립토판이라는 아미노산, 즉 음식물로부터 주어진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유냐 존재냐 이런 질문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게 이제 소유와 존재라는 이런 책도 있는데, 그죠? 우리는 다 소유하려고 하죠. 소유하려고 한다는 것이 달리 얘기하면 우리는 뭔가, 그죠? 하려고 한단 말이야. doing. 근데 존재는 뭐예요? 그냥 being이에요. 우리가 이제까지 서양의 근대 유럽의 그러한 존재론, 인신론적, 그런 철학적인 그런 세계를 인식하고 인간을 인식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뭘 정복하고 진보하고 개발하고 뭔가 이상적인 그러한 세계, 상태를 향해서 쭉 나가는 것이 이 세상이고 이 지구고 이 우주고 그 위에 있는 우리 인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방식이 바로 뭐예요? 바로 지구를 우리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을 다른 동물들을 대상화해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 인간 중심적으로 우리가 세우는 상대적인 가치 그 중심적으로 계속 주물러 왔죠. 뭐 어떤 목적, 진보라는 아이디어란 상태로 향하기 위해서 계속 주물러 왔단 말이에요. 그 결국 뭐예요? 과학이 거기에 일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과학에 대한 생각도 앞으로 변화되어야 되고 변화하고 있는 중인데 바로 뭐예요? 인간 이외의 다른 것들을 대상화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해왔고 그러한 생각이 이제는 인간이 인간 스스로를 대상화해서 그렇게 목적화해서 뭔가를 자꾸 doing해온 거예요. 즉 우리는 소유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삶이라 생각했던 거죠. 그런 생각이 과학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과학 자체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이 바로 소유 doing을 위한 일을 해왔는데 지금 바로 병들을 앓고 있는 이러한 우리 지구 상태, 이러한 상태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각성을 하고 있어요. 지성인들은. 그런데 우리 삶이란 소유가 아니라 존재라는 거예요.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이거는 being이에요. being.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조금 전에 이 플로 차트를 보다 보니까 아세틸콜린도 그렇고 도파민도 그렇고 노에피네프린도 그렇고 에피네프린도 그렇고 세로토닌도 그렇고 다 뭐예요?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만들어져요. 그럼 신경전달물질만 그렇습니까? 세포, 신경세포, 뉴런도 그렇고 이 몸뚱아리도 그렇고 입고 있는 옷도 그렇고 이 목구멍으로 나와서 똥구멍으로 나오는 이 음식도 그렇고 다 우리가 소유하고 우리가 만들어낸 겁니까? 우리가 doing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소유해야 할 겁니까? 아니죠. 결국은 다 뭐요? 지구로부터 주어진 것을, 그죠? 내 몸뚱이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요. 이 몸뚱이도 결국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어진 몸뚱이를 가지고 뭐 흙에서 나서 땅에서 난 그 몸뚱이를 가지고 결국 지구, 땅으로부터 주어진 걸 가지고 우리는 존재하는 거죠. 즉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소유하는 것이 우리 삶인 것 같지만 다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다 내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그냥 존재를 통해서 내가 주어진 존재를 가지고 이 존재를 그죠? 같이 어우러져서 다른 생물들과 함께 이 지구라는 또 하나의 유기체 생물들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지구는 또 태양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에너지와 그 만들어지는 것들이 그렇게 주어졌다고 할 때 그죠?
우리가 자꾸 뭘 해서 가지는 그것이 바람직한 삶이 아니라 이거 다 주어진 거니까 공짜니까 그죠? 자꾸 소유하기보다는 그죠? 그 존재 자체를 잘 이해하고 누리고 서로 지구도 그렇고 지구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리들이 다 함께 잘 존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나서 또 시간도 못하는데 이런 잡소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꾸 나 중심적으로 인간 중심적으로 소유하고 두잉하고 그죠? 하기보다는 그냥 같이 어우러져서 잘 존재할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과학에 대한 생각도 그런 식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분야에 이제 전문가이신 이제 철학자들이나 또 이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보시면 말도 안 되는 소리 앞뒤도 안 맞다고 하겠지만 그 생각이 나서 이제 해봤습니다. 자,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제 내가 소유하고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결국은 주어진 것이다. 내가 했잖아. 그리고 나라는 이 존재도 결국은 부모님으로부터 그 위에 조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그 조상들도 결국은 주어진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신경 전달 물질 자체에 대해서 그리고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렇게 해서 쭉 이제 시간이 남은 동안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만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딴소리를 많이 해서 70쪽에 그림 2-18에 오시면은 이제 시냅스 우리 시냅스 이미 익숙하죠. 자, 시냅스는 축삭 종말과 그 다음 세포의 가지 돌기 사이를 시냅스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시냅스에서 신경 전달, 신호 전달 우리 지난 시간에 봤죠.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정리했었죠. 합성 버튼 최종적으로 재흡수되어서 신호가 시작하고 즉 화학적 신호가 신경 전달 물질을 매개로 시작하고 종료되는 것까지 쭉 얘기를 했었어요. 바로 그러한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 시냅스에서의 신호 전달 각각의 단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약물들은 바로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 약물들이 아니라 신호전달, 시냅스에서의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신경전달 물질, 여기까지 살펴본 건 신경전달 물질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그러한 작용하는 각각의 단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가 바로 나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현재 나의 행동과 경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까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너는 누구냐 할 때 나는 나의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일어나는 과정 중에 각각의 과정 중에 신경전달 물질이 합성되어서 재흡수되는 과정, 즉 신호 전달의 시작과 끝나는 그 각각의 과정 중에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또는 그 각각의 과정이 바로 현재 나의 경험과 행동을 결정한다. 또는 완곡하게 얘기하면 영향을 준다. 그리고 그 각각의 단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 약물을 한다든지 그 각각의 경우에 영향을 주는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 각각의 경우에 영향을 주는 각각의 단계, 어떤 단계죠? 합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재흡수까지 일어나는 그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한다든지 그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주는 생각을 한다든지 그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주는 또 뭐가 있을까요? 다 했네요. 행동을 한다든지 뭐 생각을 한다든지 경험을 한다든지 뭐 약물을 한다든지 음식을 먹는다든지 그죠? 그런 것들이 뭐 결국 나의 현재 상태일 뿐만 아니라 매 순간 경험하고 행동하는 그것을 결정한다. 달리하면 영향을 준다라는 것. 그래서 너는 누구냐 물을 때 나는 나의 시냅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 시작할 때 그 얘기 시작한 게 바로 요걸 얘기를 하려고 이러한 시그니피컨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냅스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또 시냅스가 많이 연구되어지고 그렇게
철학적 질문에 뇌과학자는 그렇게 얘기한다 한 거예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구체적으로 앞서도 얘기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내가 직접 나에게 일어난 일도 그렇고 주변에서 보거나 듣거나 했던 그러한 현상들, 실질적인 얘기를 지금 그림 2.18과 관련해서 얘기를 하려는데, 자, 요 시냅스는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예요. 그러면 그 앞에다가 도파민 시냅스라고 부르면 되는 거예요. 축삭 종말과 가지돌기 사이에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신경 전달 물질, 만약에 세로토닌이면 세로토닌 시냅스 이렇게 부르면 되고, 그것이 만약에 아시틸콜린이면 아시틸콜린 시냅스, 글루탐산이면 글루탐산 시냅스, 가바면 가바 시냅스 이렇게 부르면 되는데, 지금 그림 2.18은 일례로 도파민을 신경 전달 물질로 쓰는 시냅스를 소개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얘기를 하나하나 이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도파민 시냅스니까 이제 도파민이 신경전달 물질로 작용합니다. 자, 도파민 아까 어떻게 만들어진다 했죠? 찾아보시면 돼요. 여기도 나와요. 티로신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어진다 했죠. 그래서 책 위에서 보면 티로신 써놨어요. 티로신은 뭐죠? 음식으로부터 주어지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럼 이 티로신이 뭐 도파로 변해요. 도파로 변하면 여기에 효소가 작용하는데, 이 효소는 어디서 났죠? 바로 또 효소는 아미노산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세포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오늘 자꾸 왜 그 얘기를 하고 싶죠? 여러분, 효소 여러분이 만들었습니까? 소유했습니까? 그저 주어진 거죠. 자, 그래서 도파민을 만든 거예요. 도파민이 또 효소에서 한번 처리가 되지면은, 도파가 처리되지면 도파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티로신, 그 다음 이제 빨간 화살표 거친 다음에 화학적 변화된 다음에 도파, 그 다음 이제 도파민이 된 거예요. 도파민이 되고 나면 이 도파민이 어떻게 되죠? 소낭 안에 딱 저장된다 했죠. 그래서 소낭 안에 이제 도파민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소낭이 어떻게 들러붙으면은 이 막이 녹아내리면서, 그죠? 이 도파민이 이렇게 밖으로 분비된다고 했죠. 그럼 이렇게 소낭이 이렇게 이 숙삭종말 막과 들러붙어서 이렇게 분비되려면은 뭐 활동 전이가 여기까지 도달하고, 그다음에 칼슘 통로가 열려서 칼슘이 들어가면 이 소낭이 이렇게, 그죠? 이동한다 했죠. 그래서 분비되면은 그 다음 세포의 수용체에 이 신경전달물질이 또 들러붙는다 했죠. 들러붙고 난 다음에 이것이 뭐요? 떨어져 나와서는 여기에 있는 수송체에 트랜스포트를 통해서 이렇게 재흡수된다 했죠. 뭐요? 합성으로부터, 그죠? 그다음에 재흡수까지, 즉 시냅스를 통한 신경 전달 물질, 이 경우에 도파민을 매개로 시냅스 전달의 시작과 끝 단계를 지금 다시금 얘기를 한 건데, 이 각각의 단계에 영향을 주는 어떤 사건들이 바로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준다는 거. 그 첫 번째로 보시면 여기서는 AMPT라는, 이거는 실험실에서 쓰는 연구용 약물이에요. 뭐 우리가 실제 뭐 시중에서, 그죠? 의사 처방이나 이런 걸 통해서 임상적으로 쓰는 약물은 아니고, AMPT라고 이름 붙인, 이게 뭐의 약자인지도 저도 모르겠어요. AMPT라고 이름 붙인 실험실상에서 쓰는 약물인데, 이 약물을 신경계에 처치하면은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과정을 얘가 방해를 해요. 자, AMPT가 있기 전하고 AMPT를 처치하고 난 다음에 이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이 어떻게 변했어요? AMPT를 처치하고 난다면은 티로신이 도파민으로, 도파가 도파민으로 다음 단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죠. 달리 얘기하면 AMPT가 작용하면은 도파가 아예 안 만들어져요. 도파민이 안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이 도파민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AMPT를 처치하기 전보다 향상되었습니까? 억제되었습니까? 억제되었죠. 그죠? 억제되면은 바로 이 AMPT란 약물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기량제라 불러요. 기량제. 자, 요 옆에 위에서 그 AMPT 반대편에 보시면 도파가 공급을 증가시킬 수 있다라고 얘기 나오죠.
도파가. 이때 이 도파는 L도파를 얘기해요. L도파. 그래서 이거 시냅스라는 말 좀 지울게요. 그래서 L도파 영어로 쓰면 L하고 하이펀하고 DOPA 이렇게 L도파. L도파를 공급하면 이 L도파는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아요. 제가 뭐 주변에서나 제가 이걸 뭐 사용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사용하는 분을 제가 직접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의사 처방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의사 처방을 가지고 약국에 가면 이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입으로 먹어요. 먹으면 이것이 위장을 통해서 혈액을 통해서 결국 뇌혈관을 통해서 결국 뇌세포, 뉴런에 이것이 수송이 돼요. 즉 수송, 공급, 수송이 돼요. 그래서 L도파가 주어지면 이 L도파는 바로 도파. 자, 요건 이제 했으니까 그림이 복잡할 수 있으니까 요걸 치우고. 자, L도파가 바로 이 도파 공급을 높여줘요. 그러면은 L도파를 먹기 전과 비교하면은 L도파를 먹고 나면은 도파가 더 많아졌으니까 도파민이 더 많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은 이 도파민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이 향상되었습니까? 억제되었습니까? 향상되었죠. 그러면 바로 이 L도파를 뭐라 한다? 효능제라 하는 거예요. 효능제. 자, 나머지 단계 얘기할 것 많지만 오늘 제가 뭐 다른 날보다 더 딴소리를 많이 해서 나머지는 이제 시간상 못 하겠고 지금 기량제, 효능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예 소개하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얘기하면서 또 기량제, 효능제 더 얘기할 텐데 자, 일단 기량제, 효능제 나왔으니까 기량제, 효능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치죠. 자, 이 부분은 이제 좀 지우고요. 자, 기량제, 효능제는 이게 예전 책에는 요 페이지에 나왔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 개정판 이게 작년 봄에 나왔나 한데 여기에는 또 저 뒤쪽에 그렇게 갖다 놨어요. 이 기량제, 효능제라는 용어를. 그래서 지금 좀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기량제, 효능제가 자 572쪽입니다. 그 이제 교재가 있어야 되죠. 없으신 분 빨리 가져오셔서 찾으세요. 572쪽에 이 제목이 물질 남용이에요. 그리고 왼쪽 칼럼에 보면 약물의 기제 나오죠. 자, 이 약물의 기제 신경계에 우리뿐만 아니라 신경계에 작용해서 행동이나 경험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바로 이 시냅스 전달 과정에 효과를 미쳐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경험과 행동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들은 바로 이 시냅스 전달 과정에 작용을 해서 그 효과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물들은 크게 그것이 내는 그것이 작용하는 효과랄까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기량제와 효능제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약물 기제라는 것, 왼쪽 칸에 약물 기제라는 그 밑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그죠? 파란 글씨로 길항제라고 있죠. 엔테그니스트라고 나오고 효능제라고 해서 에고니스트 나옵니다. 자, 그 부분 읽겠습니다. 자, 572쪽의 왼쪽 칼럼에 약물의 기제라는 그 빨간 제목, 소제목 하에 제일 밑에서 끝 세 번째 줄. 약물은 시냅스 전달을, 이거 시냅스 전달 단계 봤죠? 약물은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데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대부분의 약물은 바로 이 시냅스 전달 과정에 작용해서 효과를 내는데 그 약물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어떻게?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것으로 두 개 크게 나눌 수 있다.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의 효과를 차단한다면, 즉 억제하거나 차단한다면 그 약물은 기량제라 부르고 그 약물이 신경 전달을 흉내내거나 모방하거나 촉진, 증가시키면 효능제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이제 요 그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도파민 시냅스를 예로 든 거요. 기량제 효능제는 이 기량제 효능제라는 요거는 구체적인 약물 이름이 아니라 그 약물이 작용하는 그
효과를 가지고 크게 대별해서 부르는 범주와 용어인데 요거는 지금 도파민 시냅스에서만 쓰는 용어가 아니라 모든 시냅스에서 세로토닌 시냅스든 그죠? 뭐 글루탐산 시냅스든 모든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신호 전달하는 시냅스에 작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쓰는 용어인데 효능제는 시냅스 전달을 촉진하는 약물들을 효능제라 부르고 기량제는 시냅스 전달을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약물들을 기량제라 불러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L도파는 뭐죠? 도파를 공급을 증가시키니까 도파민이 많이 만들어지고 많이 만들어지면은 이거 먹기 전보다 시냅스를 통해서 신호 전달을 더 촉진, 증대, 증가, 증폭시키겠죠. 그러면 효능제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L도파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효능제 역할을 하는 약물로서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고 AMPT라는 약물은 아까 어떻다 했죠? 바로 티로심이 도파로 만들어지는 것을 차단해 버린다 했죠. 그러면은 AMPT를 사용하기 전보다 도파민을 통한 이 시냅스 전달이 방해되거나 차단되죠. 그러면은 바로 AMPT는 기량제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계에 작용해서 뭐 지금 이 얘기 뭐 한 4-5번 하는데 신경계에 작용해서 우리의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 약물들은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촉진하는 효능제와 시냅스를 통한 신호 전달을 방해하거나 차단하는 기량제로 나뉘고 여기서는 도파민 시냅스에서 구체적인 예로 L도파는 효능제, AMPT는 기량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도파 그리고 이후 여기 그림 나온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과 경험에 영향을 주는지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